이자율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변화되는지, 움직이는지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자율의 정의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채권 가격하고 반대로 움직인다. 1대1로의 관계가 서로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요인들에서 움직이는지, 다시 말하면 이자율이 움직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이자율하고 1대1 관계가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라는 것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하는 것을 보는 거고, 사실상 똑같은 얘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자율 또는 채권 가격의 변동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수요와 공급의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도록 합시다. 사실 우리 경제학에서 어떤 가격이라든지 또는 양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을 왜 변하느냐, 항상 수요와 공급을 먼저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이것이 수요가 변해서 변하는지 공급이 변해서 변하는지, 이걸 보면은 가격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는, 또는 물량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실은 경제학 문제에서 가격이나 물량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는데, 사실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가격이나 물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가 변해서 그렇다 하는 것은 사실 답의 한 20% 30%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수요와 공급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변하는지, 어떤 것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과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수요와 공급 분석 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몇 가지 요인들이 채권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과 양, 그리고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을 이번 챕터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보다 근본적으로 사실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금융 자산이기 때문에 금융 자산에 영향을 주는, 특히 금융 자산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물론 다양한 요인들이 금융 자산의 수요에 영향을 주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4가지 정도의 중요한 요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웰스라는 것이 있어요. 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웰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금융 자산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리소스를 얘기를 하겠어요. 넓은 의미에서 이런 웰스 속에는 그냥 단순하게 소득이라든지 또는 가지고 있는 다른 형태의 금융자산까지 사실 포함한 다른 형태의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넓게 해석하면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먼 캐피탈이라든지, 우리가 휴먼 웰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금융자산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인은 우리가 크게 나눠서 그냥 웰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기대 수익이 되겠어요. 금융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금융자산을 샀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예상되는 놈일수록, 그런 금융자산일수록 수요가 더 많아질 테니까 두 번째 금융자산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놈은 expected return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냥 절대적인 expected return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대 수익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상대적인 다른 금융자산이나 다른 자산에 비해서 더 기대 수익이 높을 때 그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채권에 대한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이 높아지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텐데,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자산,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채권의 수익률이 더 높을 때 비로소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5% 내지는 말이 잡아서 우리 50%라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100%, 120%가 되면 채권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다른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들, 금융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들에 대한
기대 수익도 역시 이 채권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일종의 자산이니까 이런 자산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 상대적인 수익, 기대 수익률 이것이 어떤 특정 금융자산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놈, 리스크라고 하는 놈. 그래서 리스크라고 하는 놈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 역시 다른 자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때, 즉 가격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때 우리가 그 자산을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위험이 큰 자산일수록 사람들이 아마도 수요를 적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리스크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그냥 보통 리스크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일종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얘기를 해요. 즉 가격이나 수익률이 떨어질 때에 대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리스크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은 별로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금융자산을 선택할 때 중요하지 않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금융자산이 예를 들어서 현재 주식의 수익률이 5% 기대 수익률이 5%라고 합시다. 그런데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아무리 떨어져도 5% 그렇지만 이것이 100%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은 사실은 크게 위험하지 않은 그런 것일 수 있죠. 반대로 주식의 수익률이 5%인데 채권의 수익률은 잘 가면은 6%, 못 가면은 뭐 0%,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밑에 쪽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의 위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5%인데 이것이 잘 됐을 때는 6%, 잘못됐을 때는 4%인 경우와 기대 수익률은 5%로 동일하지만 잘 됐을 때는 10%, 잘못됐을 때는 0%.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후자의 경우가 더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예에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와 업사이드 리스크가 대칭인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죠? 대칭인 경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칭인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경우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더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대 수익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인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리스크 그래도 다운사이드 리스크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좌우 대칭이면 다운사이드와 업사이드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냥 리스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인은 소위 말해서 유동성이라는 것이 되겠어요. 리퀴디티라고 하는 거. 리퀴디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융자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손해를 보지 않고 그 당시의 시장 가격에 비해서 특별하게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얼마나 빨리 그리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유동성의 척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금방 팔아가지고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팔고 싶어도 제값을 못 받고 팔거나 아니면 그 내가 팔려고 하는 자산을 살 사람이 안 나타나서 굉장히 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자산을 우리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피에서 거래되는 주식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굉장히 높겠죠. 내가 팔고자 마음 먹으면 당장 증권회사에 부탁을 해서 금방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형성된 시장 가격에 금방 팔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자산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고 반대로 집을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집을 팔겠다고 내놓고 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여러분들 들어봤겠죠. 급매 이래가지고 내가 현재 시장 가격이 1억 원인데 내가 8천만 원에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래서 가격에 좀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할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이런 경우들, 이런 부동산 같은 것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웰스, 기대 수익률, 그다음에 위험, 유동성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자산의 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네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금융자산의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웰스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만큼 그 자산을 살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기는 거니까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웰스와 수요 간에는 플러스 관계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기대 수익률 역시 이 자산의 수요와 플러스 관계가 있겠죠. 기대 수익이 그만큼 높다 그러면 그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거예요. 위험은 반대로 자산에 대한 수요하고 마이너스 관계가 있을 거예요. 위험이 높아지면 그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위험이 낮아지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물론 다른 세 가지 조건이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렇죠? 네 번째, 유동성 역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그만큼 수요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과 자산 수요 간에도 플러스 관계가 성립이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네 가지 요인들, 기대 수익, 웰스, 리스크, 리퀴디티, 이 네 가지에 따라서 이제 자산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다만 이런 네 가지 요인들이 항상 똑같은 거는 아니에요.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정부가 발행한 5년 만기 국채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이런 네 가지 요인들이 다 항상 똑같아가지고 수요가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웰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수요가 달라질 것이고, 또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를 수도 있어요. 위험 역시 그때그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유동성 역시 항상 똑같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이런 네 가지 요인들이 시간에 따라서 자꾸 변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산에 대한 수요가 움직이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산의 가격과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표가 있는데 이 표를 일부러 지웠어요. 뭐 표는 간단한 거예요. 첫 번째는 웰스가 있고, 두 번째는 기대 수익률이 있고, 세 번째 리스크, 네 번째 리퀴디티. 웰스가 늘어나면 이 자산의 어떤 자산의 수요량이 증가를 할 것이고, 기대 수익률이 늘어나도 수요량이 증가를 할 것이고, 리스크가 늘어나면 수요량이 감소를 하고, 유동성이 늘어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겠죠.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자산 수요에 대한 기본적인 자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인 네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채권 시장에서 즉 이자율이 결정되는 채권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모형을 가지고 이자율 결정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미시킨이 이런 이자율의 결정에 관해서 두 가지 어프로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프로치는 지금 얘기한 이런 자산 수요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산에 대한 즉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이자율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시 시간에 배웠던 화폐 시장의 균형을 통해서 이자율 결정을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어프로치가 사실은 별개의 것은 아니고 사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어프로치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채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워왔던 내용들, 즉 채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자율 수준과 1대1 관계가 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이자율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떤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형을 통해서 균형 채권 가격이 결정되면 그 균형 채권 가격에 대응되는 균형 이자율이 자동적으로 하나가 결정이 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나갈 거예요.
두 번째, 그 관계는 그런데 플러스 관계가 아니라 마이너스 관계다. 그래서 어떤 수요와 공급이 변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균형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균형 이자율은 거기에 따라서 떨어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 모형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을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무이표 채권, 디스카운트 본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이 디스카운트 본드의 원금이 페이스 밸류가 1000달러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expect return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F라는 것은 페이스 밸류고 현재 채권 가격이 P라고 하면 P분의 F-P가 이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수익률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곧 이 디스카운트 본드의 경우에는 이자율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YTM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expected return이라고 썼지만 이런 디스카운트 본드에서는 이미 채권이 발행돼서 현재 가격이 F보다 낮은 값에서 어떻게 결정되고 나면 그 채권으로부터는 기대 수익은 현재 시점에서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expected return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자율하고 동일한, expected return이 이자율하고 동일한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현재 채권 가격이, 이런 디스카운트 본드의 가격이 950달러라고 합시다. 즉 P가 950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0 빼기 950을 950으로 나눠준 것이 기대 수익률 또는 이 경우에 이자율하고 같아질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그때의 이자율은 5.3%가 되겠어요. 그러면 현재 채권의 가격이 950달러니까 이 950달러에서 또는 이 950달러라는 얘기는 이자율이 5.3%라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이 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채권을 수요하고 있냐 하면 100밀리언만큼 이 채권을 사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100밀리언. 그러니까 이런 채권 가격 하에서는 이만큼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번에는 채권 가격이 950원이 아니라 900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900달러라고 합시다. 900달러가 되면 이때는 이자율이 아까는 5.3%인데 900원인 경우에는 11.1%가 돼서 되고 이때의 가격 채권에 대한 이 채권에 대한 수요는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값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시다. 왜? 기대 수익이 더 높아졌으니까 이 채권에 대한 수요량이 더 늘어났겠죠. 우리가 아까 봤듯이.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밀리언이라고 하면 뭐 이런 점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채권 가격이 950원에서 900원, 900원에서 뭐 850원, 800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낮아지면 Y축을 따라서 낮아지면 Y축을 따라서 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Y축을 따라서 밑으로 갈수록 이자율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채권에 대한 수요량은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 우리가 이 채권에 대한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수요 곡선은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보통의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로 채권에 대한 수요 곡선도 가격이 높으면 수요량이 낮고 가격이 낮으면 수요량이 높아서 채권에 대한 수요량이 커지는 그래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면 이자율이 낮으면 채권에 대한 수요량이 작고
이자율이 점점 높아질수록 채권에 대한 수요량은 높아진다,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 가격과 이자율 간에는 서로 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채권 가격은 낮아지는 것 대신에 이자율은 올라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런 상황에서는 수요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이런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겠어요. 자, 수요를 이제 했으니까 공급 곡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공급 곡선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공급 곡선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정을 해봅시다. 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고 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뭐 이런 경우를 봅시다. 이렇게 채권의 가격이 굉장히 낮은 상황 또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 그 얘기는 어떤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 투자자한테 줘야 되는 금액이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는 자금을 적게 빌리려고 할 거예요. 적게 빌리려고 한다는 얘기는 채권의 발행액을 줄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높을 때는 채권을 조금만 발행하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높아져서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뿐만 아니라 사실 국채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 곡선을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성립할 것이고 이때 균형 채권 양과 균형 채권 가격, 다시 말하면 균형 채권 이자율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채권 가격이 균형 채권 가격이 이만큼인데 이거보다 채권 가격이 더 높은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수요는 이만큼이 있는데 공급은 이만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아지는 초과 공급 상태가 되고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에요. 그죠?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수요는 이만큼인데 공급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는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이자율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땐 이자율이 떨어지고 초과 공급이 있으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와 공급을 그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여건이 변했을 때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이 움직여서 균형 채권 가격과 균형 이자율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지 네 가지 수요를 변화시키는 네 가지 요인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 네 가지 요인의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떤 특정 채권의 수요 곡선이 어떻게 변해서 균형 가격과 이자율이 변하는지 하는 걸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아까 표에서 첫 번째로 웰스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즉 웰스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면 채권의 양은 증가하고 채권의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겠죠. 채권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오듯이 첫 번째로 어떤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서 경기 변동 국면에서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소득도 늘어나고 사람들의 자산도 늘어나고 웰스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균형 가격이 상승 또는 균형 이자율이 하락, 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어요. 웰스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뭐 사람들이 갑자기 저축을 많이 하게 됐다. 외생적으로 무슨 이유에선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든지 뭔가 하여튼 앞으로 뭔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람들이 저축을 증가시켰다. 저축을 증가시키면 채권을 살 수 있는 그만큼의 자원이 더 늘어난 걸 의미하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따라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그림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 우리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했어요. 미래의 채권 투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이 기대 수익률은 미래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이트 오브 리턴을 정의를 했어요. 레이트 오브 리턴을 정의를 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표채 같은 경우에 쿠폰 본드 같은 경우에 쿠폰 페이먼트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죠?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뭐 인플레이션 인덱스 본드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채권에는 쿠폰 페이먼트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현재 채권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니까 알고 있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모르는 것은 미래의 채권 가격만 현재 모르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뭔가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현재 수익률이 아니라 예상되는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예상되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미래의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미래의 이자율, 현재 이자율이 아니라 현재 이자율은 현재 채권 가격과 1:1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미래의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를테면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아니면 그대로 갈까 그런 예상에 따라서 다음 달에 채권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채권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음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고 다음 달에 지금이 아니고 다음 달에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은 다음 달에 채권 가격은 특히 장기채의 경우 떨어질 거예요. 그죠? 미래 이자율이 올라가면 미래의 채권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미래의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현재 채권을 사서 그 미래의 채권을 팔았을 때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거예요.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 현재 채권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반대로 요새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특히 이제 채권 시장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다음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거나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올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미국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상승시키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고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자율은 3%, 미국 이자율은 2%, 뭐 예를 들어서 미국도 이자율이 3%라고 합시다. 똑같이 우리나라 미국이 이자율이 3%인데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미국 이자율이 4%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이자율이 더 높겠죠.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에 있던 자금이 미국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죠? 더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뭐 더 전문적인 용어로 자본 유출이 발생할 것이고 자본 유출이 발생하면 우리 경제에 또 뭔가 문제가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갑자기 대량으로 막 발생하면 금융 외환위기 같은 것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미국이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겠죠. 뭐 일본이나 유럽보다도 미국이 더 중요할 것이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다른 모든 나라가 미국에서 이자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금이 밖으로 미국으로 다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걱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자율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자율을 올릴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리고 한국은행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자율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을 할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반대로 미국에서 이자율이 올리지 않을 거라고 거의 내가 100% 확신할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한국은행이 경기를 조금 더 부양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내릴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아마 이자율을 내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을 내리면 한 달 뒤에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기대 수익률이 더 커지겠죠. 높아지겠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미래의 이자율을 어떻게 될 것이냐 예상하는 것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바뀌어지고, 기대 수익률이 변하면은 채권에 대한 수요 곡선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현재의 채권 가격과 현재의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디스카운트 본드에는 별로 해당이 안 돼요. 그죠? 디스카운트 본드는 만기에 내가 $1,000를 받는 거고, 그리고 내가 현재 만기라는 건 이제 다음 달에 이를테면 만기가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달짜리 디스카운트 본드인데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이미 만기가 돼버리는 그런 채권의 경우에는 다음 달에 채권 가격을 이자율을 올리든 내리든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 시점이 이미 만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이자율에 대한 예상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나 장기 채권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건 다음 달인데 만기는 뭐 한 1년 뒤다. 그러면 그런 채권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채권 가격에 한 달 뒤에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그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수요 곡선이 왼쪽이나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은행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도 많이 하고, 우리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7명의 성향까지도, 개인적인 성향까지도, 저 사람은, 굉장히 물가 안정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다. 경기 변동보다는. 또는, 물가보다는 경기 변동에 굉장히 관심을, 더 중점을 두는 사람이다에 따라서 뭐, 소위 신문에서 얘기하는 뭐, 매파가 어쩌고, 비둘기파가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 달 전인가요? 금융통화위원이 새로 몇 명이 이제 교체가 됐을 때 신문에서 저 사람은 성향이 매파적인 성향이다. 저 사람은 비둘기파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새로 임명된 금융통화위원이 내가 무슨 비둘기파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나도 몰랐다 뭐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굉장히 하여튼 예민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따라 수요 곡선이 변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채권의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아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채권 시장을 우리가 분석하고 있지만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변화가 없더라도 다른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변하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고 낮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3%라고 합시다. 다음 달까지 채권 투자를 했을 때 3%, 연 3%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채권 시장의 수요 공급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산, 예를 들어서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 갑자기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자금이 주식으로 몰리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세요? 채권에 투자했던 돈 중에 자금 중에 일부를 채권을 팔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려고 할 거예요.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을 판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새로 그려봅시다.
여기가 균형 채권 가격 또는 균형 이자율 수준이 여기서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주식에 투자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돈들을 막 끌어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채권을 팔아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판다는 얘기. 그것이 이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수요 곡선을 움직여요? 공급 곡선을 움직여요?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프레임워크 하에서는 이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일종의 발행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기업이 채권을 새로 발행을 한다. 정부가 국채를 새로 발행한다. 그것이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미 발행되어 있는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채권을 판다는 것은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을 합시다. 발행되어 있는 주식이나 또는 새로 발행된 주식을 살려고 하는 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고 팔는 것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그 프레임워크가 사실 이해하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이 높아지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채권에 대한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변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한 1%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율이 한 3% 정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명목 이자율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만 높아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처 이퀘이션에서 실질 이자율은 하락을 하게 되겠죠. 실질 이자율이 하락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채권, 명목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는 이 채권을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을 채권을 나중에 팔아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물량 단위로, 재화 단위로 측정을 했을 때 내가 늘어나게 된 재화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질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명목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수요가 줄어드는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커지느냐 낮아지느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의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채권 시장의 수요 곡선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어요. 자, 웰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이제 리스크죠. 리스크가 더 커지면 위험이 더 커지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의 채권에 어떤 회사가 금융기관이 그리스 채권에 대한 를 사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 경제가 문제가 되면서 이게 잘못했다가는 원금과 이자를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리스 채권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게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 채권에 대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이자율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이 남유럽의 재정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그리스가 국채를 막 발행을 해가지고 발행을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와서 그리스가 국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의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스의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리스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이자율은 올라가는 현상을 바로 우리가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건 역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전 세계가 다 금융위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모든 나라의 국채가 다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한 나라 보면 금융위기 때문에 그 나라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래도 심지어 금융위기라는 것이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그래도 미국의 국채가 다른 나라 국채보다는 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역시 위험이라는 것도 다른 금융 자산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아까 기대 수익률과 마찬가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번째, 유동성. 당연히 유동성이 증가하면 어떤 금융 자산에 대한 유동성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어떤 특정 채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채의 만기 5년짜리 국채에 대한 유동성이 더 증가를 했다. 반면에 만기가 10년짜리인 국채의 유동성은 하락하고 5년짜리는 증가를 했다. 그러면 5년짜리 수요는 증가하고 10년짜리 수요는 감소하는 그런 경우가 될 거예요. 유동성이 왜 증가하고 감소하느냐? 갑자기 사람들이 시장에서 5년짜리 국채를 사고 팔고 하는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주식에 투자를 하면 주식이라는 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더 들여다보면 똑같은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도 회사에 따라서 유동성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같으면 여러분들의 하루 거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오늘 사서 지금 2시 10분 전에 사가지고 3시 반에 이걸 얼마든지 팔 수가 있어요. 장이 끝나기 전에. 근데 상장은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 상장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코스피 상장돼 있는 주식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주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 주식은 여러분들이 그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팔 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식시장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삼성전자니 현대자동차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큰 기업들은 하루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밑에 잘 모르는 지금 코스피 시장에 1000개 정도에 되는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가 되는데 어떤 주식들은 한 주도 거래가 안 되는 날이 있는 그런 주식들도 있어요. 어제는 좀 거래가 그래도 몇 주 됐는데 오늘은 한 주도 거래가 안 됐다. 이런 주식들은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주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옛날에 알파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그런 거와 관련되는 주식들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면서 사고팔고가 활발해지면 그 주식에 대한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기대수익과 상관없이 기대수익이나 위험과 상관없이 거래량이 많아져서 사고팔고가 쉬워지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할 때는 집을 사도 내가 이걸 나중에 투기라고 해도 좋아요. 내가 팔다고 할 때 금방 팔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요새 같은 경우 요새는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집을 샀다가 이것을 내가 그냥 거기서 한 10년 20년 살면 괜찮은데 집을 샀다가 내가 이것을 못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집을 선뜻 안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 샀을 때는 그 아파트는 내가 나중에 팔려고 하면 그래도 좀 쉽게 팔 수가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이를테면 단독주택을 샀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을 거예요. 팔려고 할 때 제때 팔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이 높은 채권은 유동성이 높아지면 채권의 수요가 늘어나고 반대의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는 하락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 역시 우리가 표로서 정리를 해보면 말로 합시다. 웰스가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를 하고, 그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증가를 하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미래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의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실질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위험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높아지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정리된 표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수요에 대해서 봤어요. 수요에 대해 미치는 영향 4가지를 봤고,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곡선을 움직이는 요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공급곡선. 첫 번째로,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성이 높아지면, 서플라이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 기대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뭘까? 회사채의 경우가 될 텐데, 이 경우는 기업들이 이를테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지금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에 투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실물 투자예요.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고 하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수익을 팔아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업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투자를 늘리려고 할 것인데,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다행히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충분히 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 투자 자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없어요. 아주 작은 구멍가게가 아니면 웬만한 기업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 돈을 빌려야만 될 거예요. 그 빌리는 경우에 한 가지 방법은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처럼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되겠죠. 회사채를 발행해서 투자 자금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과정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양은 늘어나고, 반대로 이제 양이 많아졌으니까 채권의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자율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 아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미래에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면 실질 이자율은 하락한다고 얘기했어요.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지만,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더 낮은 실질 이자율을 지불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할 거예요. 즉, 예상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미래의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사실은, 그런 예상은 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늘리는 방향으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둘 다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거는 주로 이제 회사채에 대한 얘기였고, 국채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그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따라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부의 재정 수지는 어떻게 결정돼요?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수입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세금이겠죠. 그죠? 그리고 정부 지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텍스에서, 세금에서 정부가 쓰는 돈 G를 빼는 것이
정부의 재정 수지일 거예요. 그죠? 이것이 플러스가 되면 세금을 더 많이 걷었다는 얘기에서 정부가 흑자를 누리는 거고,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면 재정 적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정 적자라는 얘기는 걷어들인 세금보다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정부가 벌어들인 돈보다 어떻게 더 많이 쓰느냐? 이 돈을 지라는 만큼 쓰기 위해서 정부는 일부는 세금, 일부는 돈을 빌려서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돈을 정부가 빌린다는 얘기는 국채를 발행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정부가 재정 자금을 충당했다는 얘기는 공급 채권 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서머리 테이블 3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기업의 투자 수익성이 높아지면 공급이 증가를 하고 오른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리얼 코스트가 실질 이자 비용이 줄어드니까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T-G가 음수가 되면 이것을 정부 지출 G를 메꾸기 위해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 지금까지 본 내용들, 자, 크게 봐서 네 가지 수요 곡선을 움직이는 요인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을 움직이는 요인을 또 크게 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죠. 이런 요인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 몇 가지 엑서사이즈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네 가지, 세 가지 요인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같이 주는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수요를 줄이고 공급은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작동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한번 분석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 얘기한 거지만 한번 종합해서 보도록 합시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첫 번째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실질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반면에 기업 입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게 되면 실질 채권을 발행했을 때 실질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플라이 커브는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원래의 균형점은 여기였는데, 그래서 그때의 채권 가격은 P1이고 그때의 이자율은 I1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균형점 여기에서는 가격은 P2가 되고 새로운 이자율은 I2가 되었다고 합시다. 자, 가격은 하락하고 이자율은 상승을 했어요. 그죠? 기대 인플레이션,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라 그래서 파이 2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자율에는 어떤 영향이 왔어요?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은 올라갔죠.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게 되면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피셔 이펙트라고 불러요. 이 피셔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셔 이퀘이션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완전히 똑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피셔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단순히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기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냥 관계식에 불과해요. 정의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명목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이자율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놈이 올라갔을 때 이놈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이 실질이자율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요인은 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여기서 논의를 기대 인플레이션부터 시작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거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라고 합시다. 우리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 내일 우리가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오늘 중앙은행이 한국은행 총재가 3시 기자회견에 딱 나와서 당장 내일 우리들이 유통되고 있는 현금을 2배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당장 3시에 그 발표를 하고 통화량을 즉각적으로 2배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밑에 식당에서 여러분들의 저녁값이 2배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당장 돈을 2배로 올리더라도 피가 2배가 될 가능성,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반면 시간이 흐르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이 점심값, 저녁값도 2배가 될 거예요.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즉각적으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2배가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거시환을 들은 사람들은 다 예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통화량 증가가 요놈이 올라서 이것은 그대로 별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놈이 올라갔고 이놈만 증가시키는 것인지 100% 아니면 요놈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2배가 됐는데 요놈도 조금 변화가 되고 요놈도 조금 변화해서 나눠지는지 효과가 이거는 경험적으로 판단할 문제인지 어떻게 이론적으로 딱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확실한 거는 요놈은 변화가 없이 이게 올라가면 이놈은 떨어져갖고 여기엔 변화가 없다. 명목이자엔 변화가 없다. 이런 경우는 피셔 이펙트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이게 올라가고 실질이자율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명목이자율만 2배가 됐다. 이 효과가 여기에만 미쳤다. 그거는 피셔 이펙트가 사실 100% 작동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는 조금 나눠서 작동을 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실질이자율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요놈이 이만큼 떨어지고 요놈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2%포인트만큼 올라가면 실질이자율은 뭐 1%포인트만큼 하락을 하고 명목이자율은 1%만큼 포인트만큼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피셔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이놈이 올라갔을 때 이놈도 하여튼 얼마인지 모르지만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게 피셔 이펙트예요.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명목이자율은 올라갔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피셔 이펙트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본 이 수요 공급 모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실질이자율에 조금 변화가 오더라도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당히 큰 변화가 오는 게 경험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이게 2배가 되면 이거는 뭐 한 조금 떨어지고 이게 한 1.5배 정도 증가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명목이자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도 피셔 이펙트라는 게 실제로 있구나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림이고 실제 이거 미국 데이터긴 하지만 명목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는 피셔 이펙트가 작동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엑서사이즈는 이제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자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경기 변동, 경기가 호황이 됐다.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다. 경기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먼저 수요 쪽에 어떤 영향이 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의 소득도 늘어나고 뭐 웰스도 늘어나고 하면서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들 입장에서 투자 기회가 많아지고 따라서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그만큼 더 많이 발행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채권에 대한 공급 곡선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S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자율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균형 Q가, 균형 채권 양이 증가하는 것은 명확해요. 그죠? 근데 균형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각각 얼마나 상대적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원래의 채권 균형 가격이 여기였는데 지금 여기로 됐으니까 채권 가격이 조금 하락한 것처럼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 요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공급 곡선이 뭐 한 이 정도 이동했다 그러면 그래서 우연히 채권 가격은 하나도 안 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상대적으로 어느 놈이 크게 많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채권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우연치 않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경기 변동에 따라서 경기가 이렇게 호황이 되면서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 그림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뭐예요? 현실을 보자. 그럼 데이터를 보자. 실제로 어땠는지 보면 이것도 역시 미국 데이터긴 하지만 자, 이 선이 이제 이자율의 변화를, 이자율의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여기 엷은 청색으로, 회색으로 이렇게 쉐이드된 그림자로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경기 변동의 상승 국면이에요. 그리고 그냥 하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은 경기의 하강 국면을 나타내요.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경기 상승 국면은 짧고 하강 국면은 좀 길어요. 이게 비대칭적으로 나타나요. 여기서도 그게 금방 보이죠? 상승 국면,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여기 1950년대 아니 이게 반대구나.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경기 하강 국면이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냥 바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경기 상승 국면이 되겠어요.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회색 국면인 경기 하강 국면을 보면 대개 이자율이 이렇게 좀씩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하강 국면에서 보면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경기 하강 국면에 이자율이 하락을 하고 경기 상승 국면에 이자율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경기 상승 국면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데이터를 봤더니 이자율이 올라가더라 라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채권 가격이 P1에서 P2로 떨어지는, 즉 공급 곡선의 이동이 수요 곡선의 이동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죠? 딱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경험적으로 보면 공급 곡선의 이동이 수요 곡선의 이동보다 더 커서 경기 호황 국면에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이자율은 상승하고, 반대로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불황기에 들어오면 수요 곡선은 조금 이동하고 공급 곡선은 많이 이동을 해서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이자율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 그림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채권 가격 또는 균형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경기가 호황일 때 이자율이 올라가고 경기가 불황일 때 이자율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